우리 정부가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네스코에 군함도 세계유산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최근 문을 연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 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초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강제노동,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센터를 짓겠다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일본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전시물은 일본이 약속한 것과 달리 강제동원의 피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근대산업화를 미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정보센터에서는 일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를 부정하는 증언 동영상까지 전시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서 보낸 제2교포 2세 스즈키 후미오 씨는 동영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했고, 조선인의 채찍을 때렸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왜 때리겠냐며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군함도에서 일한 대만 사람이 급여를 정확히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는 내용과 함께 월급 봉투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같이 뻔뻔하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자 일본은 자신들은 약속을 이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공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으며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실제 행동과는 다른 말로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메이지 산업유산 중 군함도를 비롯해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와 미이케 탄강 등에는 한국인 33,400명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특히 군함도에서는 혹독한 위험 속에서 500에서 800명의 한국인이 하루 12시간 극한 노동에 시달렸고 122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인 최장섭 씨는 군함도에서 지낸 3년 10개월은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는 16살의 나이로 강제로 군함도로 끌려가 팬티만 입고 3교대로 쉴 틈 없이 일했고 주먹 크기의 콩밥 한 덩어리로 배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 부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장섭 씨는 일본 만행의 상징인 군함도가 2015년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인정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았지만 끝내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수출 규제를 비롯한 일본과 벌어지는 분쟁의 모든 것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지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반성해온 일본의 교육 탓에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자학사관을 버리고 일본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일본 우익들은 역사 수정주의를 내세워 일본의 전후 역사관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한국을 식민 지배한 사실을 근대화의 일환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근대적 산업화에 주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평화헌법을 바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움직임에 다시금 회자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모든 것을 부인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보여주며 세계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해군에게 임진왜란 때 자신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경남 진해에 주둔해 있던 일본 해군은 매년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인 통영 충렬사를 찾아 제사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를 지으려는 일본에서 한국의 명장을 인정하고 추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역사적인 명장들이 하나같이 이순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순신을 부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명장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육지전투에서 일본에 연전 연패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한양이 적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선조와 대신들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 아래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였지만 일본 전역에서 100년 동안 벌어진 통일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육지전에서 불과 1500명의 군대로 조선군 5만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산도 대첩에서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만나 대패하는 치욕을 맛봤습니다.
그는 이후 충격으로 6일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한 조선의 수군은 최강이었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삼국시대부터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일본의 해적 집단 왜구를 막아야 했기에 점점 강해졌고 16세기 최강의 수군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은 16세기 최고의 육군과 최고의 해군이 싸운 전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첩 패배 이후 부하들과 함께 무인도에서 해초를 먹으면서 구원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첩 패배일만 되면 미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키자카 가문의 후손들도 한산도 대첩 패배일이 되면 미역을 먹는 풍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훗날 이순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예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몇 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갔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흠모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일본 해군의 대표적인 전략가인 사토 데스타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경모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은 인격이나 장수의 그릇, 모든 면에서 한 오라기의 비난도 가하기 어려운 명장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넬슨의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 장군에 필적할 수 없다. 일본 해군 제독 토고 헤이아쪼로는 자신을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넬슨에 비하하는 것은 가당하나 이순신에 비하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그 통솔력과 전술 능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제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 군인이었다. 또한 일본 해군 전략연구가 가하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고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그 발가락 한 개에도 못 따라간다. 이순신에게 넬슨과 같은 거국적인 지원과 그만큼의 풍부한 무기와 함선이 주었다면 우리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대단히 실례인 줄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문필가인 오가사하라 나가나리는 자신의 해군대학 강의교재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에서 이순신 장군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오가사하라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담대하고 활달한 동시에 치밀한 수학적 두뇌도 갖추어 전선제조법, 진열의 변화, 군략, 전술에 이르기까지 개량해 나갔다며 진도에서 조류를 응용하는 등 여러가지 획책을 통해 매번 승리했기에 조선의 안정은 이 사람이 힘에 의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해군이 임진왜란의 수군 패배 원인을 연구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순신 장군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장수나 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고 연구한 이유는 일본의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입에서 적장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이순신 장군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을 칭송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망가뜨리고 온갖 순환을 당하게 한 일본에 대한 혐오증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 대해 이 적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하며 당시 명나라에서 일본군과 싸우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서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에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흉악하고 교활한 적들이 아직도 포악한 짓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여러 곳으로 쳐들어와 살인하고 약탈하기를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니 병기를 거두어 바다를 건너 돌아가려는 뜻이 과연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살려두면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일본군은 명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끊었으나 일본에서 도요토미를 대신해서 들어선 에도막부는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요청해왔습니다. 결국 조선은 요청을 받아들이고 전후 12차례나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의 교류인이 끊겼을 때 외란이 일어나는 것을 깊이 통찰했기 때문인데 또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교류하면서 임진왜란의 가호를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 조선의 선비들의 대응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의 원중거는 화국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부대 편성, 전쟁에 참여한 장수 이름과 직책, 각 부대가 살육한 조선 인수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 이유는 곧 그것을 잊지 않고자 한 것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역사인식은 남달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용서는 해주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문물을 받아들여 번성했지만 또다시 한국의 식민지배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젠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국력을 키워가며 일본에게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왔을 때 그동안 수많은 국난을 헤쳐온 대한민국은 그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무너뜨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DNA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5년 세상에 등장한 세계무역기구는 세계무역 장벽을 없애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태국, 사우디, 한국 등 총 164개의 국가가 회원으로 있는데요. 이 회원국들 간에는 무조건 최애국 대우 공여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국가에만 특권을 줄 수 없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WTO의 1인자, WTO의 초대 사무총장은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피터 서덜랜드, 세계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는 35세의 나이로 아일랜드 최연소 법무장관에 올랐고 영국의 초대형 글로벌 석유회사 BP의 회장직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직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맡은 인물입니다. 이후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 태국의 수파차이 파닛 차팍, 프랑스의 파스칼 라미,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WTO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베르토 WTO 사무총장이 최근 임기를 1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WTO 대표단 회의에서 원래 임기 만료일은 내년 8월이지만 올해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WTO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WTO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글로벌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미국과 일본의 막가파식 정책이 아직까지 진행 중임에도 WTO가 사실상 취한 액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WTO를 식물기구라 부르며 WTO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WTO 무역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WTO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WTO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국제간 무역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판결을 위한 위원 7명 중에서 임기가 만료돼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선임조차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지금처럼 WTO 전체가 마비되어 버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무역이 30% 넘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베르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견디지 못할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달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WTO의 164개 회원국들에서 후보를 선출해 최종 1명을 가려내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 외교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 조이웰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장, 이집트 외교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 제네바 몰도바 대사가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한국에서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WTO가 사실상 완전히 기능 마비 상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들의 이동조차 막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유명희 본부장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주도 아래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 관한 공동 강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가 간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및 상호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까지 이끌어내는데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G20 통상장관 회의에도 유명희 본부장이 참석했고 회의 끝에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최강 20개국들은 한국의 주도로 만든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이 다수 포함된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사실상 WTO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유명희 본부장의 개인적 역량도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들과 비교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마저 유명희 본부장을 만난 뒤에 농담으로 자리 하나 만들 테니 함께 일해주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까지 건넸고 싱가포르 대표단은 유명희 본부장을 협상을 아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모든 것을 상대국에 퍼주는 퍼주기 외교를 하지도 않았죠. 유명희 본부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스라엘, 영국, 중남미 5개국과 한 번에 FTA 체결을 성공시킨 데 이어서 인도네시아와는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는 동시에 최국 대우를 받기로까지 약속받았습니다. 모두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이렇게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유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한 한국의 대표가 바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기 때문이죠.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일본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